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AIM 랩에 있는 조성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AIM 팀은 카이스트 전기 전자공학부의 유창동 교수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축구 게임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저희도 어떤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한 러닝 베이스의 게임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굉장히 이제 좀 짧았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는 랩은 아니어서 좀 그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룰 베이스로 하고 룰 베이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파라미터들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리그레션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한 러닝 기반의 파라미터라이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저희는 전략을 구상하는 탑 레이어와 그다음에 그 전략대로 로봇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베이스 레이어, 두 개의 레이어로 알고리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탑 레이어에서는 어떤 로봇을 어느 포지션으로 취할 것이며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전략들을 제공을 하고 베이스 레이어에서 실제로 오더를 받은 그 전략대로 이제 어떤 로봇을 어디로 움직이냐에 대한 시그널을 이제 시뮬레이터로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를 이제 드릴 순서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경기 운영을 하고자 목표를 했으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반이 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비록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한 그냥 5개의 로봇 축구지만 실제 사람이 플레이하는 그 축구 경기를 가장 최대한 모사해보자. 그게 이제 저희의 출발 목표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약간 이제 사람이 실제 축구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과연 구상을 해서 축구 경기를 운영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약간 이제 룰 베이스로 이제 스트래티지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오늘 발표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되어 있고 좀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 우선 좀 그냥 큰 축에서 핵심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저희 이제 디펜스 존과 어택 존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펜스 존에 공이 들어왔을 때는 디펜스 모드가 이제 발동을 하게끔 해서 수비 형태의 운영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어택 존에 공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공격 모드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택 존도 두 가지로 어택 존을 또 나눠가지고 어택 존 1에 있을 때는 어택 모드이긴 하지만 좀 가벼운 어택 모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바로 디펜스 모드 갔을 때 바로 디펜스에 반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가벼운 어택 모드가 되겠고 어택 2 존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골문을 향해서 다 밀집하는 그런 형태의 약간 이제 어택도 좀 세분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취한 것은 이제 5개의 로봇 중에 3개를 어택커로 두고 그다음에 메인 디펜더를 이제 하나를 두고 그리고 메인 키퍼를 하나를 두는 이런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존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디펜스 존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축구를 하듯이 공격자들이 디펜스 존 안으로 들어와서 디펜스를 같이 하면서 다시금 어택을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제 로봇들을 백시키는 그러니까 어태커들을 백시키는 명령을 내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메인 디펜더가 공의 위치를 프리딕션해서 그 프리딕션의 위치 기반으로 먼저 가서 공을 기다렸다가 공을 걷어 차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약간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를 추가한 건 뭐냐면 공의 위치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의 궤적을 예측을 해서 미리 이제 공이 올 포지션으로 가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택 모드에서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잘 운영이 되면은 마치 이제 패스 공격 당시에 이제 패스를 하면서 로봇들이 그 공격을 하는 식의 운영 이제 플레이가 되는 것을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펜스 모드에서는 메인 디펜더가 공을 차내고 어태커들은 백업을 해준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B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택 존에 있을 때는 일단 디펜더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디펜스 존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어떤 공의 Y축을 좀 감안해 가면서 그 디펜스를 약간 준비하는 모드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태커들이 가는데 이 세 명의 어태커들 중에서 어떤 그 공의 움직임을 예측을 해서 그 공이 어디로 올 거라는 예측 지점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어태커를 선택을 해서 그 어태커가 그 공의 그러니까 예상 위치로 먼저 가서 이제 기다리고 어택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두 명은 이제 그걸 또 백업하기 위해서 약간 앞쪽에 이제 포진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전략을 구성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 그림처럼 공이 저렇게 예를 들어서 공의 궤적이 이렇게 예상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적정 예측 지점이다. 그럼 여기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2번이다. 그럼 이제 2번을 이쪽으로 보내고 0번과 1번이 이걸 이제 백업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택 2 존의 공이 위치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모든 플레이어가 공 주변으로 모여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더 골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좀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퍼의 역할이 또 은근히 중요한데 이번에 그 실제 경기를 하면서 약간 문화 충격을 받은 것 중에 두 팀의 키퍼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공격에 나서는 이제 그런 형태의 플레이를 봤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렇게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구사하는 축구가 가장 그걸 모사해보자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키퍼는 이제 키퍼 구역을 최대한 지키면서 저렇게 아주 크리티컬한 존에 공이 들어왔을 때만 키퍼가 움직여서 공을 걷어차내고 크리티컬하지 않은 위치에서는 공의 예측 지점을 좀 생각해가면서 키퍼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는 대기 모드로 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래티지 저희가 구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럼 과연 공의 궤적을 가지고 공이 어느 위치에 언제쯤 어느 위치에 올 것이며 거기에 어떤 어태커가 가장 빨리 갈 것이냐 또는 디펜더가 어느 위치로 가서 공을 기다릴 것이냐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핵심이었는데 물론 뭐 이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뭐 단순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키네매틱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이 지금 이 위치에서 이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면 이 공의 어떤 T1, T2, T3에 대해서 그 공의 예상되는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공이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가 결국에 이제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움직일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 뽑아서 그에 대한 그 리그레션을 통해서 그 파라미터라이징을 좀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정확도를 이제 높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이 이렇게 어떤 예상되는 T1, T2, T3에 대해서 예상되는 그 공의 위치가 나오면 지금 현재 이 디펜더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서 이 각각의 위치로 이 디펜더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소요 시간을 저희가 이제 타워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떠한 모션 펑션을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 시간은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한 그 무빙 펑션, 포지셔닝 펑션에 대해서 또 리그레션으로 파라미터라이징을 해서 이 타우를 이제 계산을 해서 각각의 위치들에 대한 요 타우보다
이 TK 값이 커질 때 어떤 그러한 컨디션, 물론 여기에 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톨러런스를 줬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컨디션을 만족하면 이제 그 포지션이 공이 오기 전에 이 디펜더가 미리 가서 그 공을 준비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자리, 최적의 자리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위치로 포지셔닝을 하게끔 구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디펜더 입장이기 때문에 3번 플레이어 하나에 대한 거지만 이게 이제 어택 존에서 어택커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플레이어 조건이 3개가 들어가고 이 세 플레이어의 타워 값의 최소 값이 일단 TK보다 작아지면 그 포지션이 미리 가야 될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작은 타워를 나타내는 플레이어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플레이어에서 그 플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이스에서 사용을 했던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로보틱스에서 운영되는 그 운영 방식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구현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움직임의 그 속도가 다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3페이즈 무브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초기화되어 있는 위치와 각도가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포지션과 타겟 각도가 있다면 이 커런트 포스처에서 타겟 포스처로 움직일 때 일단은 위치를 이동할 때 가장 직진으로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 해서 각도를 틀고 직진 가서 다시 틀고 저희는 이제 이게 좀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다소 조금 효율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움직임에서 좀 뒤처진 면이 없잖아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식한 이동에 대한 그 로직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방식을 이제 구현했고 각각의 어떤 스핀과 이동에 대한 로봇 컨트롤에서는 이제 PID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로봇을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한 방식,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구현한 방식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의 이제 전략은 이제 내년도 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reinforcement learning 베이스로 그 알고리즘을 구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학습을 시킬 때 일단은 초기에 어떤 어드버서리로 저희가 이 기존의 이 알고리즘을 좀 더 스피드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개선해서 우선은 좀 플레이를 잘하는 그 대항마를 좀 두고 저희 이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reinforcement learning 베이스로 준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도도 같은 시뮬레이터라든가 뭐 같은 환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AIM 알고리즘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This was the world's first AI World Cup brought by the simulator, which was held in this February. All the competing teams were in Korea, so all the presentations were actually prepared in Korea. But and if you see the program book, then it was announced that the presentation will be in Korean. But I'm sorry that there are several foreigners from foreign countries. So if you can, the speakers can speak English. If you can, it is recommended. But if you cannot, then please have some summary after all the Korean presentation. You can have a very short summary about your strategy. Thank you. Domestic last week, and so we have 4 teams. We have winner, runner-up, and 2 second runner-up. So we have 4 presentations today. So the presentation we saw
is the presentation from one of the second runner-up. Another presentation coming up will be another second runner-up. So we have presentation from runner-up, and then we have the last presentation from the winner. So we have 4 presentations after all. So we already had 1, so 3 are remaining. Okay. So the presenter told us that his basic strategy was rule-based. So his plan is to train his team by reinforcement learning for international competition next year. Okay, we'll have one more presentation from second runner-up. Who is the presenter? Sangyani at KAIST BML Laboratory. Sorry that I was speaking in Korean, but most of the contents in the slides are written in English, so you can understand what I'm saying.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BML 이상현이고요. 저희가 AIWC에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AIWC 그 environment가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스트래티지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그리고 그 스트래티지를 구현하기 위해 무슨 기술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결과와 저희의 추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AIWC 문제를 풀기 위해 environment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로봇은 5개가 있었고요. 기본 세팅은 4개의 필드 플레이어와 하나의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규칙은 실제 축구와 거의 유사했어요. 근데 좀 실제 축구와 차이점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컨택트를 무제한으로 밀어붙여도 그 퇴장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로봇들이 지치질 않아요. 계속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 자체가 로봇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 사람이 실제 축구에서 패스를 하는 거는 뛰기 힘들어갖고 공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필드 자체가 작다 보니 그냥 공을 들고 있으면 무조건 전방으로 뛰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구를 미식 축구로서 모델링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압박 축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풋볼의 시각에서 본다면 각 그 플레이어들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필드 플레이어 0, 1, 2, 3에 해당하는 플레이어들은 풋볼에서 라인맨,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의 발을 묶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고요. 뒤에 하나, 그러니까 골키퍼로 있던 애는 공을 들고 전방으로 달리게 만드는 쿼터백 혹은 러닝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백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대방 선수에 가까이 다가가서 밀쳐내고 상대방 에리어로 밀어내는 게 역할이었고요. 쿼터백 혹은 러닝백은 공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상대방으로 쪽으로 공을 밀거나 아니면 공이 저희 에리어에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골키퍼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롤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스트래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스트래티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에이전트들을 고려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 플래닝 에이전트, 한마디로 룰 베이스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에이전트,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된 랜덤워크 에이전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에이전트들을 서로 계속해서 이벨리에이팅하는 게임을 수행하게 만들어 그것들로부터 만들어진 에피소드를 이용해 리인포스먼트 러닝 에이전트를 학습시키고, 그리고 그 게임들의 결과를 이용해 다이내믹 플래닝의 리액티브 액션 페어를 더 수정하는 어프로치를 하였습니다. 이 저희가 고려한 에이전트들은 그 인공지능의 역사에 있어서 다이내믹 플래닝, 그러니까 MIT 앰브로스 교수님의 다이내믹 플래닝, 그리고 메인의 딥큐 네트워크를 사용한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AIWC에 사실 2개의 팀이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선에 올라온 카이스트 BML 팀과 그리고 예선에서 탈락한 또 다른 하나의 팀이 있는데요. 각각 DQN과 다이내믹 플래닝을 전담해서 서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상호 간의 이벨리웨이팅 게임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다이내믹 플래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인맨이고 하나는 버터 그리고 러닝백입니다. 라인맨 같은 경우는 로직이 매우 간단합니다. 상대방한테 멀리 있으면 상대방한테 가고 상대방 로봇에게 가까이 있으면 로봇을 밀쳐서 상대방 에리로 밀어냅니다. 쿼터백 같은 경우는 공이 먼 경우에는 공에게 가고 공이 저희 에리아에 가까운 경우에는 골키퍼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로직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순서대로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 구현은 그 약간의 어느 정도 수준에 만큼 가까이 갔을 때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나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튜닝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그 프레임워크에서 이벨루에이팅 게임을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이전트, 저희 DQN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DQN을 사실 완전히 모든 그 컨트롤을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한 건 아니고 이 각각의 로봇들이 하는 그 행동들은 다이내믹 플레잉처럼 룰 베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로봇들이 각각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트레티지를 현재 무엇을 사용할지를 DQN으로서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DQN을 만들었습니다. DQN에 들어가는 입력은 이 현재 각 로봇들의 위치와 공의 위치로 이루어진 2D 어레이가 들어갔고요. 유어드로서는 공의 위치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어떤 피처가 들어갔습니다. 그 액션은 저희가 정의했던 18가지의 스트래티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액션입니다. 그럼 DQN에 들어간 입력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로봇 0, 1, 2, 3 그러니까 이 필드 로봇을 말하는 겁니다. 골키퍼는 지어 있습니다. 각각의 로봇의 좌표 그리고 그 로봇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자신의 팀의 로봇 2개 그리고 제일 가까운 상대편 팀의 로봇 3개의 좌표들 그리고 공들의 좌표를 하나로 묶은 어레이를 만들고 이 어레이를 현재 프레임에서의 값들만이 아니라 이전 4개 프레임에 대한 어레이도 만들어 같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액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가지의 콤비네이션이고요. 각 로봇이 할 수 있는 롤은 공격수, 수비수, 그리고 공을 차는 슈팅, 그리고 몸싸움하는 녀석, 그리고 골키퍼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18가지의 스트래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사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골이 들어가면 플러스를 주고 골이 먹히면 마이너스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리워드가 너무 스파스해져가지고 공의 위치에 따라 들어가는 위어들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상대방 팀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우리 골대에서 멀수록 값이 높아지는 리워드를 설계를 했는데 그거를 사용한 건 아니고 공이 이전 프레임에 비교해서 현재 프레임을 얼마나 더 앞으로 많이 움직였나 그러니까 그 델타 값을 이용해서 그 리워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가 플러스 공을 먹혔을 때 안 먹혔을 때 그 값이 좀 다른데 이거는 실제 그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 플러스 오 마이너스 오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학습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냥 휴리스틱하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Q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CNN 구조를 이용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개 레이어의 컨볼루션한 레이어가 있고 마지막은 아웃풋이 18개짜리인 리커니티 레이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기본으로 제공된 랜덤 오베이전트인데요. 이거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빙을 그냥 랜덤하게 설정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입니다. 트레이닝을 위해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3개의 에이전트들을 구현을 해서 각각을 계속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reinforcement learning 에이전트를 셀프 플레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키고 그 reinforcement learning 에이전트와 랜덤업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다이내믹 플래닝 에이전트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이내믹 플래닝 에이전트를 업그레이드한 걸 해서 와 reinforcement learning 에이전트 간의 플레이에서 생성된 에피소드를 통해 reinforcement learning 에이전트를 또 학습시키고 이걸 이터러티브하게 계속해서 수행하면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결과는 우선 말씀드리자면 예선에서는 그 다이내믹 플래닝으로 한 게 1위를 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게임을 살펴보면 4승 1패를 하였고
reinforcement learning 에이전트는 오히려 다이내믹 플래닝보다 훨씬 좀 안 좋게 나와서 7위를 하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결국 파이널 토너먼트에서는 저희는 3위, 그러니까 준결을 승해서 바로 탈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이렇게 저희의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서로 이터러티브하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성능을 올리는 방식이 꽤 유효했다는 것을 예선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의 스트롱 포인트와 위 포인트를 좀 설명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 결선에 올라갔던 다이내믹 플래닝 기준인데요. 우선 저희가 만든 거는 다이내믹 룰 베이스이기 때문에 되게 구현하기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처럼 엄청나게 복잡하게 트레이닝을 오래 하고 트레이닝 과정을 스테이블라이즈 하기 위해서 다양한 트릭을 쓸 필요 없이 그냥 퍼셉티브 리액션 플랜을 업그레이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즉 리트레이닝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environment에 적용이 된다면 그 리액션 플랜을 다시 수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environment에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reinforcement learning처럼 현재 태스크에 디펜드하게 딱 맞춰져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저희 팀이 예선에서 잘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건 스트래티지가 좋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약간 상대방 로봇들의 발을 묶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슈팅 같은 데 있어서 괜히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공을 무조건 상대방 골대에 가까이 붙이는 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로봇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팔다리가 없어서 공이 자기보다 뒤에 있으면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골대 근처에만 공을 밀어넣기만 하면 상대방 골키퍼가 공을 자살골로 밀어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전략을 이런 식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알고리즘의 약점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상대방의 저희의 스트래티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한다면은 저희는 그냥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선에서 저희가 맞붙었던 팀이 모든 로봇을 다 공격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공에 대해 달라붙어서 공을 무조건 골대로 밀어넣는 전략을 수행한 팀이었는데 그 팀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이거는 저희 로봇 컨트롤의 문제인데요. 사실 실제 본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이 벽에 붙어갖고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게 룰 베이스드를 저희가 사용한 무빙하는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속도 자체도 다른 팀에 비해 저희 것이 좀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같은 경우를 또 출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다른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저희의 미식축구 스트래티지 말고 다른 것들도 다양하게 게임 상황에 따라 어댑티브하게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로봇 자체를 사실 이거는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트레이닝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거를 모델 베이스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모델 베이스 reinforcement learning은 사실 상대방의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어댑티브하게 컨트롤을 바꾸는 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을 새롭게 정해주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모델을 가지고 플래닝만 새롭게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플래시를 어댑티브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펑션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좀 더 잘 되게 이루어지는 걸 또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로봇 각각 자체를 다른 각각의 에이전트로 모델링하는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거나 서로 에이전트 간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하게 하고, 그리고 reactive training을 하는, 그러니까 한 에이전트 입장에서 다른 모든 에이전트들은 그 에이전트 자신의 environment로서 바라보면서 서로 reactive하게 트레이닝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적용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회 사실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건데 그 시간도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더 좋은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We have a third presentation from the
runner-up team. Who is the presenter?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에어 월드컵에서 기본적으로 강화학습 기반으로 하였고요. 그래서 강화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러닝하였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학습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제 소개를 하고 갈 텐데요. 그리고 강학습은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를 이제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먼저 타임 스텝 T에서 이제 에이전트는 environment부터 이제 state ST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그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environment는 그 액션을 바탕으로 에이전트에게 그 다음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이제 학습에서는 이제 환경 environment가 이제 MD formulation 되는데요. 그래서 왼쪽 밑에와 같이 나타날 수 있고 이제 state, action, transition probability, reward function, discounted factor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return이라는 걸 정의할 텐데요. 그래서 1번식에서 이제 여기서 1번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return RT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강화학습에서는 이 discounted return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return이라는 자체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제 MTP에서 expectation 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expectation 취한 것을 value function이라고 하고 그 value function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te action value function은 흔히 말하는 이제 Q 주어졌을 때 이제 return의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였을 때 그거에 얼마나 가치 있냐를 나타내주고 다음으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재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return의 expectation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이 스테이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밸류 펑션을 이용해서 저희는 advantage 펑션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advantage 펑션은 Q 밸류에서 이제 VS를 이제 빼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이거는 각 액션마다 상대적인 이제 중요도를 나타내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강화학습에서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이제 Q러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텐데요. Q러닝은 기본적으로 2번식을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해서 Q 펑션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Q러닝을 이용하면 이것이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으로 컨버션 한다는 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Q 펑션을 이제 SA 페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Q 펑션을 value approximation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이 이와 같이 세타로 이렇게 approximation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식과 같은 이제 loss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세타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QN에서는 이 Q 네트워크를 뉴럴 네트워크로 approximation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Q 펑션을 뉴럴넷으로 approximation 하는 것뿐만 아니라 experience replay와 타겟 네트워크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xperience replay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 타임 스텝마다 state, action, reward 그리고 다음 state까지 버퍼에 저장한 후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여기서 미니 배치를 랜덤하게 뽑아서 그다음에 4번식과 같이 나타내지는 이제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세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DQN에서 사용할 때 Q 펑션의 그림 이와 같이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듀얼링 네트워크 아키텍처라는 걸 설명드릴 텐데요. 이거는 2016년 ICML에서 베이스 페이퍼를 받은 논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강학습에 알맞는 이제 네트워크를 제안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이게 큰 두 가지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value function, value 스트림과 advantage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value 스트림은 value 펑션을, advantage 스트림은 advantage 펑션을 이제 estimation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common feature learning 모듈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스트림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스트림은 aggregating 레이어를 거쳐서 Q 펑션을 estimation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앞에서 정의한 advantage 펑션의 정의를 이용해서 5번식과 같이 단순히 더해서 Q 펑션을 estimation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unidentifiable 하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쉽게 설명하면 이제 숫자 5라는 숫자가 있으면 5는 1 더하기 4로도 나타낼 수 있고 2 더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V와 A를 유니크하게 리커버하지 못한다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듀얼링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5번식에서 맥스 어드밴테이지 펑션의 맥스 값을 이제 빼주는 방식으로도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6번식과 같이 어드밴테이지 펑션의 expectation을 빼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그리게이팅 레이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것이 옵티마이제이션의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이 듀얼링 네트워크의 장점을 먼저 보자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싱글 스트림 구조에서는 어떤 특정 한 액션에 대한 그 밸류만 업데이트가 한 번에 되는데, 이제 듀얼링 네트워크에서는 그것을 할 때 밸류 스트림도 같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트 밸류를 어프로치메이트하는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듀얼링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에어 월드컵에서 이제 사용한 것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에어 월드컵은 그래서 같이 이제 시작을 하고,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한 이제 듀얼링 네트워크를 이용한 큐러닝은 이제 싱글 에이전트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어 월드컵에서는 이제 5개의 로봇으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멀티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멀티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조인트 액션 러너와 인디펜던트 러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액션 러너는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제 조인트한 액션을 이제 제너레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들의 스테이트를 이제 컨캐티네이션 해서 받아서 그걸로 조인트한 액션을 이제 옵티멀한 조인트 액션을 이제 찾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인트 액션 러너는 이제 에이전트가 저희는 지금 5명이지만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날수록 그런 스테이트 스페이스와 액션 스페이스가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리워드도 하나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인디펜던트 러너는 이제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 에이전트가 독립적인 개체로 작용해서 각각의 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로봇이 각각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디펜던트 러너를 할 때는 다른 에이전트들을 이제 인바이러먼트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디펜던트 러너는 조인트 액션 러너와 다르게 이제 네트워크가 각각 있기 때문에 리워드도 각각 줄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조인트 액션 러너에 비해서 컴플렉시티도 훨씬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인디펜던트 러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인디펜던트 러너를 사용해서 어떻게 에어 월드컵에서 러닝하였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결국 앞에서 말한 이제 듀얼링 네트워크를 가지는 인디펜던트 러너를 저희는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큐러닝을 그냥 각각 모드를 독립적으로 단순히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런 듀얼링 네트워크의 구조를 조금 다르게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모든 에이전트는 이제 커먼 러닝 모듈과 이제 그림 6에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밸류 부분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게 모두 호모지니어스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저것을 이제 커먼 러닝 모듈과 밸류 스트림을 공유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네트워크를 그냥 단순히 공유하게 된다면 이제 각 에이전트마다 이제 특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결국 액션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어드밴테이지 스트림을 각각의 메모리에 저장하여 그거를 독립적으로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그래서 7번식을 보시면 이제 세타는 커먼 러닝 모듈을 나타내고요. 커먼 러닝 모듈의 베리어블을 나타내고 베타는 베타가 밸류 스트림의 베리어블이고 알파가 어드밴테이지 스트림의 베리어블인데 세타와 베타는 결국 하나를 쓰고 알파를 각각 에이전트마다 다르게 하여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6을 보면 이제 그림 6은 첫 번째 에이전트가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 할 때 이 구조가 어떻게 나타내어지는가를 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에이전트 스테이트가 들어가면 이제 밸류 검은색 부분은 이제 커먼 러닝 모듈과 밸류 스트림인데 이것들을 공유되고 빨간색 부분이 이제 어드밴테이지 스트림 자체는 에이전트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에이전트의 상을 보면 다음 에이전트는
검정색 부분은 역시 이제 에이전트 1과 같이 이게 DQN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퓨처 워크에서는 이제 DDPJ, TRPO 같은 PPO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더 잘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는 스테이트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방향 그리고 공의 위치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다른 에이전트와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어떤 코퍼레이티브한 이런 폴리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찾아보는 게 퓨처 워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리워드 디자인을 사실 저희가 조금 복잡하게 하였는데 이제 좀 더 심플, 좀 너무 이런 복잡한 리워드 펑션 대신 좀 더 심플하게 리워드를 디자인하여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랜덤 폴리시를 하는 에이전트들과만 붙여봤는데 저희끼리도 학습해보고 좀 더 다양한 이제 하이라키컬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이제 퓨처 워크에 놓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think we have a short break time, so 10 minutes from now. 안녕하세요. 저는 AR랩 팀을 대표해서 나왔고요. 전북대학교 자율로봇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에 있는 김봉수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지도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AI 월드컵에서 저희 팀이 구현한 내용과 또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익스텐드 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부터 DQN 알고리즘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DQN을 단순하게 적용하기에는 모델을 구현하고 또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시키고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문제를 단순화하고 축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하에 저희가 먼저 생각한 거는 축구의 그 패스와 슛 같은 요소를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마치 미식 축구처럼 선수가 단순하게 공을 밀고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로봇에게 명령을 내려야 할 오른쪽 왼쪽의 바퀴 속도는 전략으로 단순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꺼내야 할지는 DQN을 통해 학습되고, 그리고 선택된 전략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수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러니까 어떤 벡터로 어떤 바퀴 컨트롤을 통해 가야 할지는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통해 정의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델은 강학습적인 요소와 룰 베이스드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학습과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모델에 적용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와 DQN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강학습이 쓰였고, 액션으로부터 바퀴 속도를 꺼내는 부분에서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트는 대상의 상대적인 위치들의 조합으로 정의되고, 행동은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으로 정의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DQN 모델은 파이썬 언어로 구현되었고, 학습에는 GPU와 텐스플로우 백엔드 그리고 케라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학습의 요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태로 세 종류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공과 선수 간의 거리 정보인데 저희 팀 선수의 정보만 고려합니다. 그리고 공과 선수의 거리에 따라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D0, D1, D2 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과 골포스트의 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수의 위치입니다. 선수의 위치에 따라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세 번째는 경기장을 6등분 했을 때 공의 위치입니다. 공의 위치에 따라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정보들은 선수들 각각에 대해 저장되고 선수가 얼마나 공격 또는 수비를 하기에 좋은 위치, 좋은 시점에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에이전트의 액션입니다. 에이전트는 공격과 수비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공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먼저 공격의 경우 선수가 공격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면 선수는 공을 상대방 골대로 밀고 갑니다. 하지만 공격하기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면 좋은 위치로 가려고 합니다. 수비의 경우 선수가 수비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면 선수는 공을 우리 골대로부터 밀어냅니다. 하지만 수비하기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면 밀어내기 좋은 위치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리워드인데 리워드는 액션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의 리워드는 정교한 볼 컨트롤이 아닌 유연한 전략 선택을 위해 정의되었습니다. 리워드 중에 일단 여기에 그 빨간색 골대가 저 골대고 초록색 골대가 저희 골대입니다. 리워드 중에 가장 큰 리워드는 플러스 리워드는 공이 상대방 골포스트에 위치해 있을 때, 즉 득점을 했을 때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마이너스 리워드는 공이 저희 팀 골포스트에 위치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선수는 명령을 받을 때마다 작은 마이너스 리워드를 받습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이너스 리워드가 누적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 공이 있을 때 플러스 리워드, 우리 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 있을 때 마이너스 리워드를 받습니다. 공이 이 두 위치에 있다는 것은 확실히 유리하거나 확실히 불리한 상황을 뜻합니다. 저희의 모델은 단순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상태가 입력, 출력이 Q 함수인 인공신경망입니다. 구조로 보자면 히든 레이어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활성 함수는 렐루를 사용합니다. 공격과 방어의 두 액션에 대한 Q 밸류가 예측되어 최대값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동영상은 학습한 지 1시간이 되었을 때입니다. 빨간색이 저희 팀이고 파란색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입니다. 4대0의 점수와 리셋 3번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어떤 상황에서 공격을 해야 할지 수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스텝 2는 학습한 지 3시간이 되었을 때이고 스코어는 7대2, 리셋 4번을 기록했습니다. 공격하는데 망설임이 없고 하지만 수비에서 아직도 많이 어색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3는 학습한 지 6시간이 된 상태이고 스코어 6대 0과 리셋 8번을 기록했습니다. 쓸데없이 공수 전환을 하는 수가 확실히 적어졌고 수비를 할 때도 망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리셋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인데 결과적으로 리셋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학습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액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경험상으로 5시간 정도면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할수록 공수 전환 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수동적인 움직임 때문에 학습이 공격 시점에 치우치게 수렴됩니다. 반대로 수비 시점은 상대적으로 늦게 학습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교한 움직임에 대한 건 룰 베이스 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에 대한 정교한 움직임이 학습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대회는 위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NN을 적용해 이미지로부터 특징 추출 과정을 거친 스테이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액션 부분은 마찬가지로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이고 대신 더 많은 액션을 정의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마킹이나 패스, 슛 같은 액션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위치도 이제 고려한 학습을 할 것이고 선수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정교한 움직임에 대한 학습도 이제 어떻게 시켜야 될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Next presentation is from Yari Corporation.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커멘테이터 발표를 맡은 이제 얄리 주식회사 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능대화 전문 기업으로 이제 알콩하고 AI 해설 파트를 이제 이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목차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저희가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해설 쪽을 맡게 되었을 때 이제 고민거리가 이제 해설 쪽에 모델,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학습을 한다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가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거는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경기에 뭐 이런 거 내용들을 종합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데스크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름이 딥신티라서 처음에는 딥러닝으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기사는 많은데 이게 지금 AI 경기의 그런 도메인이랑 잘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걸 어드프트하려는 시도가 좀 어려웠고, 또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해설이랑 경기는 그 순간 인포메이션이라서 경기 외부의 정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 결과, 그 다음에 이런 각 팀의 선발 라인업,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어떤 게임 내용, 실제 게임이 진행된 내용입니다. 뭐 어떤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졌고 누가 골을 기록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사에서 익스터널 인포메이션이나 플레이어 라인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는 세팅에서는 라이팅 하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사용할 수 없었고요.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보면은 이거는 이제 경기가 나오는데 PSG라는 팀이 뭐 승점 몇 점으로 선두를 이끌었다, 누가 결정했다, 이런 익스터널 인포메이션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발 라인업,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결과 등이 나오는데, 경기 결과를 보면은 이건 이제 기사의 스타일마다 다를 텐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렇게 거의 골을 위주로 작성을 하더라고요. 경기 흐름이랑 골이 사실 일맥상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뭐 누가 골을 넣고 여기서 다시 상대팀이 골을 넣고 거기서 뭐 다시 역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기사가 경기 내용을 다룰 때는 골을 위주로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기사들을 분석하면서 뭐가 좀 더 리얼리스틱한 그런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이제 좀 더 경기 내용을 볼 때 다른 부분보다는 좀 골에 집중을 해야지 경기 기사를 좀 더 기사같이 쓸 수 있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래서 골을 판단할 때는 누가 넣었는지, 뭐 어디로 어떻게 넣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경기 상황에서 그 프레임의 좌표값이기 때문에 사실 골을 넣었다고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을 누가 찼다, 이것도 디파인을 따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공을 찼다라는 거를 어떤 선수가 공과 매우 가깝고 그 프레임을 전후로 공의 스피드가 변할 때, 그래서 뭐 보면은 그러니까 공이랑 매우 가까운 선수가 있고 그 전후로 공의 스피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휘어진다든지 공이 느려진다든지 그런 상황을 그 가까운 선수가 공을 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프레임에서 이런 정보를 다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시면은 타임 T에서 저희는 이렇게 모든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A팀의 5명의 선수의 좌표, 그 다음에 B팀의 5명의 선수의 좌표, 그 다음 볼의 좌표가 있으니까 저희는 쉽게 L2 디스턴스로 뭐 이런 A2 플레이어가 지금 공에 제일 가깝게 있다라는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공과 가장 가깝게 있는 선수를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택트는 이렇게 T 프레임에 공의 위치가 있고 T-1일 때 여기, T+1일 때 여기였는데, 만약에 컨택트가 있었다면 이 V1이랑 이동 그 위치를 토대로 계산한 속도 V1과 V2가 차이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선수가 공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V2도 V1과 거의 비슷하게 일직선으로 공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저희가 프레임마다 V2가 V1이랑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 난다라는 거를 공에 선수가 접촉했다, 그래서 선수가 공을 찼다라고 디파인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클로즈 플레이어가 아까 말한
있는 클로즈 플레이어는 몇 프레임마다 존재하는데 컨택트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공을 선수가 차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몇 프레임의 정보를 받으면서 클로즈 플레이어랑 컨택트 플레이어를 이렇게 저장해줬어요. 그 T에서는 A1이 가장 가까웠고 이때 공의 방향이 변했다면 A1이 공을 찬 것이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에서는 A3가 가장 가까웠지만 공의 속도는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쭉 진행됐으므로 컨택트한 플레이는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매 프레임마다 클로즈 플레이어랑 컨택트 플레이어를 지정했고요. 이제 골 이벤트는 공의 좌표가 골라인을 넘어가는 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저장하다가 여기서 딱 골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터치한 B4가 골을 넣은 플레이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이 들어가는 시점 전으로 가장 마지막에 터치한 플레이어가 바로 골을 넣은 선수겠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모든 골이 발생할 때마다 골 플레이어를 저장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클로즈 플레이어랑 컨택트 플레이어를 저장하는 와중에 골 플레이어를 따로 저장해줬습니다. 첫 번째 골은 A1이 넣었고 이 골은 자책골이었고 프레임은 47초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해뒀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월드컵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좀 데이터에서 자책골이 좀 많아서 이걸 이제 따로 핸들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정보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면 저희는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경기를 다 본 것과 같은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 인포메이션만 가지고도 저희가 되게 많은 것들을 작성하고 알 수 있는 게 누가 게임을 이겼는지 마지막 스코어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골, 선취골을 누가 어느 팀이 넣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결승골은 어떤 팀이 넣었는지 그 다음 어떤 선수가 가장 골을 많이 넣었는지 보통 기사를 보면은 어떤 팀이 선취골을 기록했고 누가 몇 골을 더 넣어서 이런 식으로 승리했다라고도 많이 쓰고요. 또 그다음 특히 그 경기에서 두 골을 넣었거나 히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있으면 무조건 언급을 해주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보들을 기사에 담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파이널 스코어, 그래서 최종 경기 결과가 만약에 5대3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작성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골 차이가 좀 많이 나면은 기사를 쓸 때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하고 한 골 차이로 나면 접전 끝에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골 차이만 가지고도 그런 리포트에 좀 다양성을 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4골 차가 나면은 빅토리를 거뒀다. 그 다음에 한 골 차로 이겼으면은 타이틀 매치 끝에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파이널 스코어로 그 경기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취골 얘기를 보통 하는데 누가 저희가 퍼스트골을 넣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B1이 골을 넣었다, 선취골을 넣었다 하는데 좀 골이 빨리 나왔으면은 선취골이 되게 빠른 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요. 그다음 좀 늦게 나왔으면은 후반전에 나왔다. 전반에는 접전이 이루어지다가 후반에 마침내 선취골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다양성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승골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결승골이 첫 번째 골이 결승골이 되면은 그 팀은 리드를 뺏기지 않고 계속 승리한 셈이 계속 골을 넣어서 결국 이긴 셈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역전 없이 그냥 쭉 한 팀이 리드한 경기 결과가 나오고요. 만약에 위닝골은 B팀이 넣은 상황이 됩니다. 즉 A팀이 선취골을 기록했지만 B팀이 역전을 해서 경기를 결국 승리한 셈이 되죠. 그래서 퍼스트 골, A팀이 첫 번째 골을 넣었으나 게임은 쉽지 않았고 B팀이 결과적으로 3대3에서 결승골을 기록해서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상황 디파인이 가능하고요. 골의 그런 순서나 그 기록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취골과 결승골이 다르지만 두 개 다 같은 팀이었으면은 선취골 넣었고 중간에 한번 따라서 뛰기도 하고 역전도 됐다가 결국은 마침내 승리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사실 쉬운 게임은 아니었지만 다시 리드를 이끌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좀 눈에 띄는 선수들에 대한 언급을 해줬는데요.
자책골이 아닌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들에 대해서 뭐 2골을 넣은 선수는 멀티골을 넣었다, 3골 이상 넣은 선수는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이렇게 끝에 언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책골을 좀 많이 넣은 선수는 자책골을 몇 골 이상 기록했으며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해주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뭐 AI 월드컵이 열렸고 경기 결과를 얘기한 다음에 퍼스트 콜이랑 위닝골로 해서 이제 경기 분석을 쫙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기 중에서 뭐 누구는 멀티골을 기록했고 플레이어 B2는 자책골을 2개나 기록해서 뭐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리얼리스틱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리미테이션이 많아서 아직은 좀 아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저희가 다 지정해주고 결국에 문장을 라이팅 해준 셈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나 그다음에 그 단어의 사용 같은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좀 몇 개로 제약돼 있어서 기사를 여러 개 쓰다 보면 좀 비슷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스트럭처 자체도 저희가 이렇게 리서트 쓰고 경기 내용 쓰고 뒤에다가 뭐 헤드브레이크하는 선수 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스트럭처가 아예 고정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 룰베이스트에서는 좀 커버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커버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경기 내용을 보통 보면은 실제로 축구 경기 기사는 좀 많은 부분이 외적인 정보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디셔널하게 얻을 수 있으면 기사가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작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로 룰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대회 참가하게 되면은 딥러닝이랑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is special session for AI World Cup 2017. Because we will have much more competitive event next year, we will have several chance to have this type of special session next year in ITA 2018. So I hope to see all of you again next year. Thank you.